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핵 전략도 겸손에서부터 겸손 코스프레에서부터 이제는 당당한 핵강국 코스프레로 전략 자체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 박사학위가 이 부분인데 제가 심플리파이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핵 전략 이론에는 크게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습니다. 1세대 전략은요. 1세대 전략은 대량 보복.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이 핵무기를 막 만들고 있었는데 냉전 초기부터 너가 나 핵 사용해서 나 치면 나도 내 가진 그 왕창 너를 향해서 사용해서 그냥 승자와 패자가 없이 지구를 그냥 깨끗하게 종말로 만들고 있어. 이게 소위 넷 전략이라고 부르죠. 넷 전략.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누구든지 핵전쟁을 유발하면 양쪽 다 확실히 멸망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게요, 이 전략은 공부를 깊이 해보면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허점이 많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걸 이제 irrational factor라고 하는데, 비이성적 요소라고 하는데, 컴퓨터가 지가 잘못돼서 상대가 핵 공격하는 걸로 오작동되면 그럼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량 보복 전략이 미소 간의 핵전쟁을 억제하는 중심 이론이었어요. 중심 전략이었어요. 이건 부인 못해요. 제가 그래서 북한한테 대한민국도 대량 보복 전략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게 1세대예요. 그 1세대 전략에서는요, 핵무기는 unusable, 사용할 수 없다. 절대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핵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하면 unwinnable, 아무도 이길 수 없다. 다 죽으니까. 그래서 핵전쟁은 unfightable, 결코 싸울 수 없는 전쟁이다. 뭐 이런 이상한 그 어썸션이 그 밑에 바닥에 깔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거죠. 네가 나를 핵공격하면 내가 왕창 보복을 해서 니캉니캉 다 같이 자살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살하겠다. 확실하게 자살하겠다는 태세를 보이면 보일수록 확실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이게 1세대 전략의 기본입니다.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잘 안 맞아요. 뭐 사랑하기에 죽도록 미워했다. 뭐 이런 얘기는 되는데 돈을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마구 썼다. 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죠? 근데 2세대가 되면요. 2세대 전략은 196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는데, 아니 상대가 핵무기를 왕창 쓴 게 아니라 그냥 몇 개만 써서 국지전으로 조그마한 핵도발을 했다 이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왕창 핵보복을 해서 전 세계를 멸망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거 우등한 짓 아니냐. 그러니까 조그마한 핵전쟁을 할 때는, 도발할 때는 나도 그 수준에 맞추어서 대응을 해서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핵전쟁에 가면요, 어선천이 싹 바뀌는 거예요. 핵무기도 유지블, 사용할 수 있다. 핵전쟁도 파이트블, 싸울 수 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위너블, 이길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지금 그러면 1세대 전략과 2세대 전략으로 대체되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강대국 간의 전쟁을 일어나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기저에 깔린 1세대 전략입니다. 그런데 작은 규모의 전략에 대해서는 핵 사용을 할 수 있는 전략으로 등장해서 이게 보완이 된 건데, 이게 이제 강대국 핵 전략이에요. 북한이 2006년에 핵실험하고 나서 처음에는요, 얼마나 겸손을 떨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핵을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 다음에 핵을 안 가진 나라한테는 절대로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 상대가 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가 그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사용하지는 않겠다. No first use doctrine. 이런 걸 쫙 발표하면서 이게 이제 겸손 코스프레죠. 그 얘기는 내가 핵 가진 것을 기정사실화 만들어 나가는데 다른 나라가 저항하지 않도록 그걸 쓰다 놓는 거예요. 그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
2013년에 핵 보유법 만들었고요. 금년에 핵 무력 정책법 만들었습니다. 법을 2번이나 만들었어요. 그 법이 상당히 이제 중복되는데 대체하면서 다시 이제 확대해서 이제 그 법을 제가 일일이 소개를 여기 다 해놨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핵심을 제가 얘기를 하면 그 법은요 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한은 비핵국이 다른 핵국가 야합에서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한 그 비핵국에 대해서는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착한 얘기처럼 들리죠. 그대로 뜻을 하나도 안 바꾸고 다시 쓰면 이렇게 씁니다. 대한민국이 비록 비핵국이지만 동맹국인 미국은 핵 보유국 아니냐.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동맹해서 우리를 대적하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핵을 사용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6조를 읽어보시면요. 이게 디베이트 지고 나서 나중에 보십시오. 이거 보면요. 상대가 뭐 북한을 향해서 뭐 핵공격을 했든 뭐 아니면 다른 공격을 했거나 할 수 있다 위험이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북한의 중요한 전략 자산에 대해서 위험이 있었거나 있다고 있을 것이라고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 뭐 한 경우 기타 뭐 전쟁 종식을 위해서 핵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쭉쭉쭉 보니까 지난대로 어떤 경우든 다 핵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이렇게 황당한 모든 경우에 핵을 사용할 수 있고 그 결정권은 오로지 김정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북한은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하면 항상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 지금 핵 무력 정책법입니다. 이게 정말 석기시대 법이죠. 법도 아니에요 사실. 금년 5월 5일 6년 4월 25일 4월 25일 북한 인민군 창설 9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김정은이가 그랬죠. 핵 무력의 사명은 억제에만 있지 않다. 필요하면 다른 목적으로도 써야 한다. 사용하니까 증명하는 거거든요. 5월 5일날 김여정이 담화 팍 그랬어요. 김여정이 이럽니다. 핵 무력의 사명은 전쟁 초기에 상대의 전쟁 의지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초기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을 쓰겠다는 대남 선제 핵 사용을 청명합니다. 무시무시한 변화죠. 우리 신문에는 계속 뭐 핵무기 몇 개, 뭐 핵실험, 뭐 물리적인 거, 만질 수 있는 거 이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북한의 소프트웨어, 전략도 이렇게 무섭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내린 결론은 수십 년 동안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지금 이미 때가 많이 지났어요. 늦었어요, 지금.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북한만 핵을 가지고 우리는 핵을 못 가진 소위 비대칭성. 이 상태에서 북한이 계속 핵 공갈을 하고 갑질을 하는 것. 이걸 그대로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를 대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반도 핵 균형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핵 균형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핵 무장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 부분은요, 그냥 젊은 오기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이 한국, 일본한테 핵 무선을 제공하는 이유가 대한민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함도 있지만 대한민국과 일본이 스스로 독자 핵무장하는 걸 못하게 말리는 가치 있거든요. 미국이 그러한 동맹의 직접적인 핵보유를 만류하고 대신 핵우산으로 보호해주는 이 정책을 수십 년 동안 지금 불변으로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치워! 나는 우리 핵 만들 거야. 이렇게 나가면 한미동맹이 파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파탄이 되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동맹이 어디 핵 문제만 동맹입니까 지금? 그동안 대한민국 번영이
동맹이 있어서 안정이 유지됐기 때문에 무역 대국이 되고 경제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많은 그 동맹의 역할, 그런 것도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핵 균형을 취해야 돼. 지금은 미국이 가진 핵 역량을 이용해서 한반도의 균형을 취해야 한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미국 전술핵 재반입도 그 중에 하나고, 뭐 반드시 우리 육지에 미국 전술핵을 다시 발휘하는 문제, 이거 막 그런 얘기 나오면 좌파들이 길게 뜨겠죠. 네? 그러나 굳이 뭐 육지에 심지 않아도 돼요. 방법은 많아요, 지금. 네. 우리 F-35에다가 미국 핵무기를 핵 공유 협정을 맺어서 같이 운용하면서 계속 상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동해에 미국의 핵 잠수함이 거의 상시 배치되다시피 해서 핵 위력을 계속 과시할 수도 있고요. 뭐 괌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가까운 인근 지역에 미국이 전략 자산들을 전개할 수 있는 기지들을 보완해서 한국하고 합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이 한반도 한국의 핵 사용을 하면 북한도 이쪽으로 작살을 난다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은 과거보다 지금 훨씬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핵 균형을 일단 취하는 게 이게 1단계고, 2단계는 그렇게 해서 북한이 굴복하지 않고 더 튀면 더 공발하고 핵무기 더 만들고 이렇게 되면 2단계에 가서는 독자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때도요, 미국이 계속 만류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처럼요, 북한은 지금 막무가내 아닙니까? 인민들이 어떻게 되든 인권이 어떻게 되든 민생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그냥 핵 만들고 무력 정강하고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이 상태를 그냥 방치하면서 대만,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들의 핵무장을 계속 만류하는 정책을 미국이 지속한다면 아시아 전체의 전략 균형은 중국 쪽으로 급속히 기울어지고, 이건 우리 전문가들이 다 알고 미국 전문가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후가 오면 미국도 정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미 동맹 합의하에 독자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버리고 핵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장을 한 상태에서 동맹을 더 강화하는, 이게 2단계가 돼야 되죠. 3단계에는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러시아, 중국의 위협이 더 막강해지고 그것으로서도 안 된다면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한테 핵무장을 권장하고 핵을 가진 동맹국들이 핵동맹을 만들게 되죠. 필요하면 에이시안 버전 오브 나토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적으로 우리가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위정자들이 이런 생각을 추구도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참 안 해요. 그저 어떤 놈을 봐도가 어떻게 내가 실세가 되고 뭐 누구한테 복귀한 다음 공책이 있구나 이런 데만 그냥 머리가 쭉 빠지면서도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지금은 핵균형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요. 밑에 제가 예수님 사진을 하나, 그림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왜 이 판에 예수님 사진이 왜 등장했을까요? 예수님은 남이 너를 사랑하기 전에 네가 먼저 남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핵 군비 통제 역사에서 이 예수님 접근으로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핵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못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상대가 우리한테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니를 사랑하는데 돈도 주고 정상회담 모시고 더 주고 달래고 다 하니까 그 핵을 버리라. 이러면 이쪽에서 워낙 이렇게 인자하고 자비 높게 나오니까 내가 탐복을 했노라. 내가 핵을 버리겠노라. 이렇게 해서 핵 군비 통제가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핵 군비 통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레이건 타임으로 가면 이루어집니다. 레이건 타임. 레이건 대통령이 영화배우하다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지금 미국의 5대 위대한 대통령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양반도 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1980년대에
소련이 핵미사일 막 만들었잖아요. 대량으로 막 만들고 막 업그레이드하고 막 난리 쳤는데 미국이 그거 좀 그만 만들고 우리 같이 줄이자 하는 거 말 안 듣잖아요. 그 레이간이 뭐 했습니까 그때? 스타워즈 프로그램 들어보셨죠? SDI라는 거. SDI 우주 방어계획인데 일명 스타워즈 프로그램. 이건 뭐냐면요, 우주 공간에 그냥 수백 개 소형 위성들, 방공 위성들 깔고 하늘에 배치하고 바다에 배치하고 바다 속에 배치하고 육지에 배치하고 겹겹이 방어망들을 그냥 수없이 깔아가지고 소련이 미사일을 수백 개를 동시에 쏘더라도 전부 다 용역에서 떨어뜨리게. 미국 의회에서도 아니 그게 지금 가능한 일이냐? 어? 그 무모한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레이건 무모하지 않다. 그래 내가 소련 큰일 났죠. 그거 되면 자기들이 가진 핵무기는 다 무용지물 되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미국의 SDI를 돌파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공격무기를 만든다고 돈을 또 와장창 투자하다가 가랭이가 찢어져서 파산하고, 야 미국 따라서 같이 핵무기 경쟁하다가는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겠다. 핵군축 협상합시다. 이렇게 해서 중거리 핵폐기 협상이 이루어지고 뭐 전략의 감축 협상이 이루어지고 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핵 가지고 있었는데 소용이 없더라요. 소용이 없고 부담만 왕창 되고, 어?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핵 보유의 코스트가 높다는 사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핵 협상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지금 제가 주장하는 이 단계가요, 사실은 핵 없는 한반도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중간 과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목으로 한미 얘기, 일본 얘기를 좀, 왜 제 일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에 북핵 시대의 안보 개변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놨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북방 삼각, 남방 삼각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이런 냉정적 사고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아. 아니 어떤 놈이 지금 이거 북방 남방 백이라는 거 원하는 놈이 누가 있어요? 북방 삼각 국가들이 저렇게 전략적 공격을 하고 대한민국 위협하고 대한민국 오갈 데가 없으니까 남방 삼각을 통해서 대한민국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것처럼 냉전적 사고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게 비시자들이 그냥 야이 덩신아, 궤변이죠. 완전 궤변이에요. 전쟁보다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요. 왜 윤석열 정부는 말이야 미국과 동맹 강화한다고 훈련하고 말이야 국방비 많이 쓰고 전쟁 준비에 자꾸 돈을 쓰느냐. 북한을 달래고 포용하는 평화에 돈을 써요. 이런 미치니까. 우리가 전쟁을 대비하고 국방을 튼튼하는 이유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건드려봤자 국물도 없구나, 못 건드리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남북 간에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대비하는 목적은 전쟁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쟁을 피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TV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고 귀시하게 일본과 안보 협력하면 우길기가 들어오니까 안 된다. 글쎄요, 저 1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저도 일본한테 우리가 침탈당하고 뭐 이런 역사 다 우리 다 알죠. 그러나 100년 전에는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침탈하는 세력이었지만 지금은 일본하고 협력해야 돼요. 그게 우리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 되어 있어요. 지금. 북핵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이 되어 있어요. 병력 자원 감소로 군 복무기간 단축이 불가피해요. 저는 이 궤변, 나는 지금까지 남평생을 국방 안보 공부를 하면서 나 이런 궤변 참 진짜 들어보고 한마디로 허파가 뒤집어질 뻔했어요.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 아닙니까? 북한은 우리 절반도 안 되잖아요. 예? 북한은 정규군이 왜 120만입니까? 우리는 그 50만, 60만이 많다고 지금 이리 째고 저리 째고 계속 줄이고 부대 없애고
병력을 얼마나 유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인구가 감소가 되고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는 것이 변수가 아니라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안보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력이 필요한데 인구가 줄어들면 복무기간은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논리는 진짜 처음 들어본 논리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표를 받기 위해서 그 표 떨어지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하니까 이 궤변이 튀어나와요. 얼마 전에 한미일 군사훈련은 극단적인 친일이다. 얘 지금 가리나쯤 누군지 아시죠? 네? 이 사람은 예비역 대장이에요. 별 얘기까지 따르더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똥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 보세요. 참 일본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하라고 제가 두 카드를 주기로 했는데 제가 그림 잘 안 보고 다음 잘 읽어야죠. 그림 보시면요.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배타적 경제 수요 면적이요. 대한민국보다 12배가 넘습니다. 일본 작은 나라 아닙니다. 세계 3대 경제 대국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일본을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 이런 식의 개념을 자꾸 가지고 대하는데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일본은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 일본의 힘을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이용해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일본하고는 뭐 역사 문제, 독도 문제 이런 문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들을 계속 다퉈야 되죠.